안녕하세요.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요즘 좀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 그 임플란트 보철 중에서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임플란트는 이를 만드는 게 결국엔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도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치아를 만들어서 씹는 기능과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, 심미 기능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잖아요. 임플란트 보철의 가장 기본은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에 어버트먼트라고 불리우는 중간 지대줄을 연결하고 이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이와 같이 보철을 진행을 하기 위해선 임플란트 자체가 원래 자연치아의 뿌리가 있던 곳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자연치아가 있던 만큼 뼈와 잇몸 조직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죠. 치과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습니다. 이게 지금 엑스레이가 약간 흐린데 제가 선을 그려서 구분해드리면 코가 이렇게 있고 코 옆으로 상악동이 이와 같이 바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래 잇몸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. 파노라마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 쓸 수 있는 수직적인 높이도 그렇게 충분치는 않고요. 더군다나 틀니를 하신 지가 오래돼서 파노라마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부위들의 고래 폭, 즉 이 사진에서 앞뒤가 될 텐데 3차원적으로 이 고래 폭이 굉장히 좁아서 여기를 단면을 찍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단면이 나와서 임플란트는 기본 한 이 정도 두께는 되는데 뼈가 이만큼밖에 없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. 임플란트를 개수대로 심고 자연치아 보철을 하듯이 진행을 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양의 뼈이식이 필요하고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뼈이식 양이 많아지고 수술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치료의 프리딕터빌리티, 그러니까 예지성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프리딕티빌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 치료가 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 아래턱을 보시면 아래턱은 머리뼈에서 굵은 신경이 평면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턱뼈가 되고 이쪽이 왼쪽 턱뼈인데요. 머리뼈에서 굵은 신경이 이 구멍을 통해서 하악공이라고 불리우는 구멍 공자인데 영어로 이제 맨디블라 포라멘인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래 신경이 들어와서 쭉 주행을 하다가 자연치아가 있을 때의 작은 어금니 부분에서 여긴 하악공인데 이쪽은 이제 이공이에요. 멘탈 포레먼이라는 이 공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옵니다. 신경이 빠져나와서 뭐 세 방향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데 신경이 들어가는 입구, 신경이 나오는 입구, 여기는 이제 입구가 되고 여기는 나오는 곳이니까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입구하고 출구 사이에는 굵은 하치주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. 틀니를 오랫동안 쓰시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희미하게 흰색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여기가 이제 이공이 되겠고요. 이 즈음이 이제 하공이 됩니다. 그래서 입구로 들어와서 쭉 진행을 하다가 출구를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갑니다. 이게 작은 어금니 자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 뒤로도 이제 이를 만들려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잖아요. 근데 뼈가 거의 없어요.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골 이식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아래 턱뼈에 수직골 이식을 했을 때 프리딕터빌리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. 수술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설령 뼈 이식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식한 뼈가 원래 뼈만큼의 강도와 생물학적인 성질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. 그래서 수직골 이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엑스레이를 보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를 원래 임플란트 보철의 기본인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중간 지대줄을 연결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복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뼈 이식이 위아래 필요하고 그만큼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고생이 되고 합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. 이분은 결론적으로 위에는 그냥 틀니를 다시 만들었습니다. 위에 틀니를. 위턱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라고 하더라도 입천장이 버텨지기 때문에 씹는데 크게 물론 자연치아만은 못하겠지만 씹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잘만 만들어 놓으면. 근데 아래는 틀니를 아무리 잘 해도 위에보다는 못하고 왜냐면은 틀니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위에 틀니는 굉장히 큰데 아래 틀니는 좀 작거든요. 위에 틀니는 입천장이 받치고 있어서 대략 이런 모양인데
아래틀니는 말발굽 형태로 혀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이 두 개만 비교해 봐도 지지되는 면적 자체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아래틀니는 잘 유지가 안 되고 쓰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위에는 틀니를 하고 아래는 하이브리드 보철을 진행을 했어요. 하이브리드 보철은 아까 우리가 꼭 아래턱에서 피해야 되는 신경의 입구인 하악공과 신경의 출구인 이공, 여기는 신경이 있는 곳이잖아요. 신경의 출구인 이공과 신경의 입구인 하악공, 이 사이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시도는 힘들지만 이공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가고 이 사이에는 전혀 뭐 걸리는 것들이 없습니다. 물론 드물게 여기도 신경이 지나가는 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신경이 건드려진다고 해서 감각 이상을 유발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위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세이프 존. 아무리 뼈가 녹으신 분들도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일단은 이 세이프 존에 신경이나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, 중요한 구조물을 건드릴 염려가 없는 세이프 존에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,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즉 심플하게 임플란트를 4개 내지는 5개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. 우리 턱뼈는 치아가 이렇게 원래 이제 치아가 존재했을 때 치아 주변에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과 치아 내부의 기저골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.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보면 이제 이를 감싸고 있는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러면 치조골이라는 건 결국 치아 뿌리를 담고 있는 이만큼의 뼈, 이게 이제 치조골이고 그 밑에 이만큼은 저희가 이제 기저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치아를 상실했을 때 흡수가 되죠, 뼈가. 그 흡수가 되는 거는 치조골 부위가 흡수가 돼요. 이 기저골 부위는 시간이 지나도 물론 이제 틀니를 너무 오래 쓰고 그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뼈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도 기저골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. 큰 흡수 없이. 아무리 뼈 흡수가 많아도 이 세이프 존의 기저골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을 할 수가 있죠. 임플란트를 그 20과 20 사이 세이프 존에 뼈가 너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위에서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세이프 존에 임플란트 4개를 심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을 연결한 모습입니다. 4개를 심고 치아는 6번째 치아까지 총 12개의 치아를 수복을 해주는데요. 이게 뒤로 매달려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 앞에 4개가 크로스로 쭉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뒤로 연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골 흡수나 이런 게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하이브리드 보철물의 이제 모델상에서 끼워놓은 사진이에요. 왜 하이브리드냐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, 왜냐하면 이게 이 자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 자리고요. 이 뒤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저희가 이제 캔틸레버라고 표현을 하는데, 원래 이제 캔틸레버 보철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보철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아치로, 이게 이 크로스 아치라는 건 정중선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간 걸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를 크로스 아치라고, 이 아치, 악궁을 넘어가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힘의 분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캔틸레버는 견뎌주거든요. 교과서상에서는 앞에 임플란트와 이 두 개의 거리, 이 거리만큼의 캔틸레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아치를 묶었을 때는 저희가 캔틸레버를 쓰는데, 임플란트에는 잘 견뎌주지만 이 보철물 자체가 금속 구조물이 없으면 여기서 끊어지거나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보강이 필요해요. 그래서 임플란트에 나사로 직접 연결하는 금속 구조물이 있고 그 위를 틀니 만들듯이 이렇게 틀니 만드는 치아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정식과 틀니의 짬뽕이라고 해서 그냥 하이브리드 보철이라고 표현은 하는데, 보철물의 모양은 이런 식이고요. 입안에서 연결했을 때 모습입니다. 이분은 이제 위아래 하이브리드를 같이 했었는데 위에와 아래, 윗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완성한 모습입니다. 하이브리드 보철은 이제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요.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수술이 되게 부담이 적습니다. 만약에 이와 같이 보철을 하지 않고 자연치아 만들듯이 보철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뼈 이식과 그리고 그걸 실패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진행을 해야 되는데, 하이브리드는 제가 엑스레이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 존에 신경이 빠져나오는 그 신경의 출구인 20 사이에, 20과 20 사이에 임플란트 4개 혹은 5개를 최대한 넓게 퍼뜨려서 힘의 분산을 할 수 있게끔 넓게 퍼뜨려서 심고 거기에 이와 같이 고정식으로
연결하는 건데요. 뼈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흡수된 분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철을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많이 하지만 하이브리드 타입이 워낙에 그전에 너무 틀니를 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치료 후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치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타입의 보철을 통해서 아무리 뼈가 없어도 적어도 아래에서는 고정식으로 보철을 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참고로 치과용 임플란트가 지금의 나사형 원통형 치과용 임플란트를 처음 이제 시판에서 많이 쓰게 됐던 게 스웨덴의 그 브레네막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타이타늄 나사가 뼈랑 붙는다라는 사실을 우연하게 발견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응용해서 임플란트의 역사가 시작됐는데요. 지금과 같은 임플란트에 그 브레네막 교수가 처음으로 시술했던 게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이었어요.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품들이나 이런 걸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과 20 사이 세이프존에, 그때 이제 브레네막 교수는 5개 정도를 심었었는데 5개를 심어서 이와 같은 타입 하이브리드 보철을 하고, 그게 1960년이었는데요. 인터넷에 보면 2000년이 됐을 때 브레네막 교수와 그때 시술했던 환자 라르손 씨인가, 그분 두 분이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은 기념사진도 돌고 있습니다. 초창기에 나왔던 임플란트는 지금보다 표면 처리랄지 그런 퀄리티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임플란트 각각에 가해지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어서 임플란트가 잘 유지될 수 있었다. 40년이 지난 시간 내도 뼈나 이런 거에 흡수가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고서 되게 기뻐했다고 하는데,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타입은 예후도 굉장히 좋고 또 뼈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과정이나 수술의 불편감이나 이런 것도 적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치료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하이브리드 보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관한 제가 동영상을 찍었을 때 거기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,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거의 장점이나,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는 틀니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단점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임플란트를 더 많은 개수를 심어서 지르코니아나 금이나 이런 걸로 보철을 했던 거에 비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,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는 환자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제가 느끼기엔 하이브리드는 크게 단점이 없는 되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너무 뼈가 없더라도 보철적으로 그 세이프 존이라는 곳은 존재하고 그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